자, 계산 문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24번과 26번 문제 많이 틀리셨네. 자, 27번 MBS에 관한 설명. 원래 중요합니다. 자, MPTS는 뭐죠? 이체 증권이죠. 자, 여러분이 이 발행기관이 MPTS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무슨 방식이죠? 이거는 자산 매각 방식이죠. 자, 발행 자산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MPTS를 뭐라고 하죠?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을 매각하니까 지분이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지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요 소유권, 또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른 지분권이 둘 다 투자자에게 넘어가요. 지분, 자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1번 맞는 지문이고, MPTB의 투자자는 저당권의 풀이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3번과 4번을 보시면은 이 차입자는 대출을 받으면은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누구에게? 발행 기관에 상환을 하면은 투자자에게 이렇게 뭐 한다? MPTB를 매각하는데 원금 이자를 받자마자 원금 이자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겨줘요. 바로 받자마자 넘겨주기 때문에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고,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바로 조기 상환해요. 예,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 투자자 부담. 요 두 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 그래서 2번 정답. 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를 담보로 해야 돼? 여러분, 본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요걸 담보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죠. 그래서 이걸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MBB 성격도 가지고 원리금 받자마자 이체시켜준다는 이체증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분형과 채권형을 혼합한 형태의 MBS를 말하죠. 자, 이것은 3번 지문에 나와 있고, 4번은 채권 MBB 설명이죠. 자, 발행기관이 뭐를 발행했어요? MBB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이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이것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성격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인데, 무엇을 담보로 우리가 만든다? 뭐를 담보로? 이 주택 저당 채권. 항상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 여러분, 채권은 항상 뭐를 담보? 이걸 담보로 발행기관의 지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항상 채권을 발행하면 누가 보유한다? 발행기관이 보유.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원리금 수취권도 누가 보유한다? 발행기관이 보유한다.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 CMO는 MBS 파생 상품으로서 이 MPTB와 구조상 동일해요. 발행 기초가 같으나 만기 구조가 다양하죠. 자,
MO는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이렇게 우리나라는 8개의 그룹으로 나눠주고 나눠준 그룹을 뭐라고 하죠? 트렌치고 트렌치마다 만기가 다르죠.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만기가 다르고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도 높아요. 그래서 5번 다양한, 다르다. 이게 포인트인데 맞는 지문입니다. 자, 28번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것은 자 여러분이 1번 보세요.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지 않아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밑줄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지 않아도 밑줄 여기 틀렸죠? 여러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가입 가능 연령은 얼마죠? 가입 가능 연령은 우리는 주택 또는요 둘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얼마? 우리는 60세 이상. 여러분이 우리 법률에는 만이란 말이 안 쓰거든요. 법률에는 그냥 60세 이상. 아, 그러면 여러분 만이라 생각하면 돼요. 만 60세 이상인데 뭐 썼죠? 근 저당권 설정일 기준. 자, 그래서 여러분 3, 4, 5번은 주택연금 3종 세트죠. 주택연금 3종 세트인데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그리고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그렇게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4번 지문 보세요. 이게 또 법이 바뀌었는데 우대형 주택연금의 그 1억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하 대신에 미만으로 고치고 그리고 최대 17%를 12.7%로 고칩니다. 이 법이 바뀌었어요. 여기에 가끔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여러분 이 3, 4, 5를 우리는 박근혜 정부 4년 전에 도입된 주택연금 3종 세트입니다. 바뀐 거는 출제 안 하겠죠. 1, 2번 지문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12.7%) 처음에는요 15% 도입되다가 17% 바뀌었다가 이번에 12.7%로 바뀌었어요. 항상 우리는 시험일 기준이다 보니까 어제 어떤 분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예? 상가 건물 임대차법 요거 이제 어떻게 공포되냐 모르니까 하여튼 시험일 기준인데 인쇄 언제 들어가면 그것도 묻대. 시험 인쇄 들어가면 이제 뭐 끝났잖아요. 여러분 시험 인쇄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법이 언제 바뀌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시험일 기준이니까. 여러분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항상 법 바뀌는 거. 저도 몰랐는데 누가 질문 전화 와서 묻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보통 시험지 인쇄를 하죠. 배송 전국 다 해야 되니까.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자, 29번 니즈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원래 주의 많이 해야 돼요. 원래 법조문 잘 보셔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금융위원회 밑줄. 국토교통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실체 회사고 위탁과 기업 구조정은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죠. 명목 회사입니다.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자기 자본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4번은 주식 분산이죠.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1년 전에 바뀌었어요. 작년. 그래서 작년은 출제 안 했는데 올해 날릴 수도 있어요. 50이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2년 전 정답했죠. 5억입니다. 3억이 아니라 5억.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이 설립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자, 30번 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을 같은 것. 공공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금융에 비해서 대출금리는 낮고 대출기간 만기는 장기입니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 1번 정답. 자, 주택도시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주택금융이고, 자,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건설자금 사업지원, 주택전세 및 구입 수요자에 대한 자금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도시재생사업 등의 주거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죠.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작년에는 뭐가 출제했어요? 여러분, 용도가 작년에 요걸 출제했거든요. 주택개정 출제했어요. 용도에서 주택개정의 용도 뭐 아닌 걸 물었어요. 도시재생사업 있죠? 그건 도시개정입니다.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이 개인이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차입계약을 할 때 보증인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대한주택보증이 바뀌었죠. HUG라고 하죠. 우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인데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번 정답이고 31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분석의 단계를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할 경우에 옳은 설명. 자, 시장 분석은 부동산 유형별로 수요와 공급 상황, 항상 수요와 공급 상황 분석, 이게 포인트죠.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뭐가 돼? 기초가 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항상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뭐가 이루어진다?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져요. 시장성. 그러니까 시장성 분석의 기초가 바로 뭐가 돼요? 시장 분석이죠. 자, 2번. 개발되는 부동산이 임대 또는 분양될 가능성을 파악을 하는 것으로서 개발된 부동산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여러분, 여기에 항상 시장성이 나오면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분양될 가능성 분석하는 거. 그런데 파악하는 것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뒤에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뒤에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시장성 분석에 속하지 않는다. 타당성 분석은 뒤에 있잖아요. 자, 3번째, 시장 분석이 시장이 개발 사업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돼요? 분석은 시장성 분석이 아니죠.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을 채택할 것인가 분석은 거기에 무슨 분석? 우리는 투자 분석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시장성 분석이 아니라 투자 분석. 타당성 분석은 3가지 있어요. 기술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법률적 타당성 분석인데 그 중에서도 수입과 비용을 비교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4번도 틀렸고. 자, 타당성 분석의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타당성 분석을 하잖아요. 이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타당성을 분석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개발 사업 할 거 안 할 거 결정되는 건 거기에 맨 끝에 투자 분석이 오는데,
그래서 그 맨 끝에 뭐를 개발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어디서? 투자 분석에서. 투자 분석. 그래서 틀린 지문. 시장 분석이 아니라 투자 분석.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23번이 아니지. 3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자, 박스 문제죠. 자, 기억. 요거 상당히 또 중요한 지문이 또 나왔는데. 자, 기억은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 밑줄은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밑줄. 요게 주의해야겠죠. 자, 여러분 요것은 시험 문제 작년에도 우리는 요 법률이 나왔거든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작년 시험은 요걸 출제했어요. 부동산 개발업을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부동산 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 요걸 출제했습니다. 작년 시험에. 부동산 개발 개념도 중요합니다. 니은 개발 과정 7단계에서 처음에 구상 단계, 두 번째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인데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계략적 밑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익성을 검토합니다. 니은 맞는 지문. 디귿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에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 공공용지를 제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 자, 매각의 동그라미,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합니다. 환지 평가를 통해서 뭐를 한다? 우리는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디귿 틀린 지문. 네 번째, 등가 교환 방식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갖는 방식, 등가 교환 방식 개념 맞습니다. 여러분 토지 건물의 지분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갔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토지 신탁 방식은 뭐가 돼요? 자,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인 위탁자가 일정한 기간을 약정해서 토지를 신탁해서 수탁자에게 넘길 때 항상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뭐를 신탁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상 소유권을 누가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우리가 이전을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사업 위탁형은 어떻게 돼요?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개발업자의 주선에 따라서 누가 조달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죠. 그러면 여기는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니까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이 되고, 여기는 누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이 돼요. 5번 미흡 틀린 지문. 맞는 건 기억, 니은, 니을 세 개가 맞습니다. 이전에서 개발하는 건 누구? 소유권 이전 개발은 토지 신탁이고, 사업 위탁형, 사업 수탁 방식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자, 33번 틀린 것. 부동산 관리는 법, 경영,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설비 등의 기계적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 맞는 질문.
자, 투자의 위험 관리 등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이 관리를 우리 뭐라고 하죠? 자산 관리. 프로퍼티가 아니라 자산, 에시트, 자산 관리. 시설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나 사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관리죠.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소극적 관리는 시설 관리예요. 그래서 투자에 따른 위험 관리,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PF 결정, 재개발 결정, 리모델링 결정하는 건 다 자산 관리입니다. 2번 정답.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경영 관리는 자기 관리로 하고 시설은 위탁 관리로 하는 경우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건물 관리인 경우 생애 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서 초기 투자 비용과 관리 유지 비용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신축은 뭐죠?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는 단계인데, 아직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최고가 되는 단계가 신축 단계. 가장 높게 밑줄, 여기 포인트죠. 그러면 여러분 신축 단계를 지나면 건물을 사용하니까 물리적 유용성과 가격은 점점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자, 34번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은 뭐를 구성한다? P, 맞긴 맞아요. P 네 가지 맞죠? Place, Product, Price, Promotion 네 가지 맞습니다.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 중 촉진 전략인데, 촉진 전략 중에서도 뭐? 판매 촉진입니다. 자, 촉진 전략은 뭐가 있냐면은 광고, 홍보, 인적, 판매 촉진,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제공한 건 요거에 속하는 거. 소비자 판매 촉진 수단이에요. 자, 3번 마케팅 전략 중 표적 시장 선정 전략. 자, 여러분이 STP 전략은 어디로 간다? S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때 거기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의미가 있는 구매자 집단, 수요자 집단으로 시장을 나눈다. 그럼 전체 수요자 집단의 시장을 나누는 걸 뭐죠? 요거 시장 세분화 전략이에요. 여러분 표적 시장이고 타겟팅이 아니라 시장 세분화 전략. 3번 정답. 4번 포지셔닝은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컨셉,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의 상품을 적절히 유치시켜주는 것을 요걸 뭐라고 하죠? 포지셔닝. 뭐죠? 차별화 전략. 4번은요 바로 뭐에 대한 설명? 차별화 전략에 대한 설명이 4번. 5번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일회적이 아닌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은 관계 마케팅 전략으로서 브랜드, 상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35번 다음 형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격 원칙이 가장 우리가 된 것. 자, 1번과 4번 설명을 함께 가는데 1번 보세요. 주변 지역의 다른 건물에 비해서 지하 주차장은 비좁고 엘리베이터 대수가 부족하여 해당 건물의 경제적 감가, 경제적 밑줄.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 자, 여러분 균형의 원칙은, 균형은요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내부 부동산에 있어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에 위배된다. 아까 부지와 건물이 부정이 되면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아닌 기능적 감가. 1번 틀렸고요. 거기 4번 갑니다.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의 건축 면적이 낮아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증축이 요구된다. 이것도 부지와 건물이 적응하지 못하죠. 뭐다? 요거 또 요거의 위배에 대해서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가 나타나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자, 2번 부동산 가격을 단순히 생산비의 적산 총합이 아닌 공헌도를 합한 것이란 거죠. 기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공헌도, 기여도가 나오면 기여의 원칙. 3번 거래 사례 자료가 3년 전에 거래된 자료로 해서 이에 맞는 적절한 시점 수정을 했다. 여러분 시점 수정을 하는 것은 변동의 원칙. 자, 부동산 변동의 원칙. 자, 여러분이 여러분 시점에 거래 사례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이죠. 시점 수정의 근거와 관련 있는 것은 변동.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것도 변동의 원칙. 5번 정답. 주거지역 주변에 산재하여 있는 공업단지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을 한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죠. 외부성의 원칙.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 36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지역 분석. 항상 여러분 우리는 의의를 시험에 또 자주 출제하는데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어요. 자, 대상 부동산. 자,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하죠. 자, 여러분 이제는 뭐 딱 기억이 나는데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대상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뭐를 한다? 가격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뭐다? 개별 분석. 절차상, 요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절차상, 선후 관계, 요 두 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1번 최유효용 판정 과정 맞고요. 자, 2번 정답인데 여러분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지역 내 부동산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방법인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해서 지역 내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이 지역 분석인데 문제는 최유효용은 이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최유효용은 요걸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가져요. 그래서 2번 정답. 뭐를 지표? 표준적 사용 지표. 2번 정답이고 3번 대상 부동산의 사용과 인근 지역에 있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사용과의 상관관계도 분석을 합니다. 자, 최유효용을 판정할 때는 장래의 동향이나 추이 등의 예측을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개별 분석에 있어 여러분 지역 특성에 제약하에 개별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개별 분석은 뭐다? 나중. 그래서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라면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 이게 5번인데 여러분 요 지문은요 2년 전 27회 또 정답으로 물었어요. 지역 분석이 먼저, 개별 분석은 나중. 37번
어떻게 됐는지 36번과 38, 9번은 많이 틀렸고 어떻게 37번 계산 문제는 많이 맞았어요? 좀 어려운 거 많이 맞네요. 자,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 이제 많이 풀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75만 원이 나오고 면적은 얼마? 슬래브 지붕 3층 건물 연면적이 얼마죠? 1,500제곱미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얼마 나와요? 곱해주면 11억 2,500만 원. 자,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는 11억 2,5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거기 봤더니 또 관로안에 내용연수 만료 시 장가율은 얼마? 장가율은 잔존 가치율은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10%니까 잔존 가격은 얼마죠? 재조달 원가 요게 10%. 그러니까 1억 1200, 1억 1250만 원이 잔존 가격. 자, 그런데 문제는 감가수정은 뭘로 한다? 감가수정은 정액법으로 하는데 정액법으로 할 때 매년에 감가액은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 요소 끝났을 때 남아있는 잔존 가격을 뺀 것을 뭘로 나눠준다?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얼마? 11억 2,500만 원에서 1억 1,250만 원을 뺀 것을 지금 경제적 내용 연수 몇 년? 50년 또 나눠주니까 얼마 나온다? 2,025만 원. 2,025만 원이 나오죠. 자, 감가 수정액은 자, 매년의 감가액 2,000 얼마? 2,025만 원에 뭐를 곱해줘야 돼요? 경과 연수를 곱하는데 자, 경과 연수 몇 년? 자, 건축물 대장상 사용 승인 일자는 2013년 10월 15일. 기준 시점은 2018년 9월 1일. 자, 2000 몇 년? 2014년, 2015년, 2016, 2017년, 2018년 10월 15일 안 됐어요. 9월 1일이니까 15일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5년 했다 큰일 납니다. 15일까지 안 갔어. 4년. 4년. 5년이 아니에요. 4년. 했더니 얼마? 8,100만. 자, 이때 우리는 적산 가액은 재조달 원가 얼마 나왔죠? 11억 2,500만 원에서 감가 수정액 8,100만 원 뺐더니 얼마 나온다? 우리는 10억 4,400만 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어려운 건 아닌데 요게 키워드예요. 5년이 아니라 4년. 38번. 토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거래 사례 시점 수정을 요한다. 상업지역 지가 변동률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지가 변동률을 기준한 시점 수정치를 구하라. 단 거래 시점은 2018년 3월 1일 날 거래했고요. 기준 시점은 8월 15일, 2018년 8월 15일.
자, 시점 수정치. 자, 1 플러스, 자, 3월달 얼마? 9% 올랐네요. 0.09. 자, 요게 3월달이에요. 3월달. 4월달 얼마? 6% 올랐네요. 0.06. 요거는 4월달. 5월달 얼마? 3% 올랐죠. 1 플러스 0.04. 플러스는 뭐야? 상승이에요. 플러스, 앞에 플러스 상승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다가 6월달. 6월달 얼마? 5%. 1 플러스 0.05. 7월달. 7월달 얼마? 1.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니까 5% 하락한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5%, 0.05. 8월달. 8월달 와야 되는데 8월달은 뭐를 기준하냐 하면은 7월 기준이야. 앞에 전달. 8월은 아직 한 달 안 갔거든요. 며칠? 8월 15일까지니까 전달 기준으로 합니다. 전달, 8월 아직 한 달 안 갔어요. 전달 기준 가는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0.05인데 8월 31일 중에서 15일 경우가 있어. 4번 정답. 전역에서 누른데 1.09, 1.06, 1.03, 1.05, 0.95 하다가 1에서 요걸 곱한 걸 빼줘서 곱해주면 답이 나와요. (3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부동산의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구하라. 유효 총소득 얼마죠? 유효 총소득 얼마? 5,760만 원에 유효 총소득의 영업경비 비율 얼마? 25%. 얼마죠? 5,760만 원에 몇 프로? 25%. 4분의 1이죠. 그럼 얼마? 얼마 나와요? 1,440만 원. 해주면 순영업소득은 얼마? 1,444. 1,316? 아니지. 4,000이지. 4,320만 원. 4,320. 자, 순영업소득은 4,320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종합환원율은 어떻게 구한다? 환원율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는 수익, 순영업소득을 우리는 부동산 가액을 통해서 환원을 하죠. 자, 지금 부동산 순영업소득은 4,320만 원이고 부동산 가치는 얼마? 우리는 8억 6,400만 원이죠. 나눠줬더니 얼마? 0.05 곱하기 100을 해주면 5%로 가는 건데 지금은 요게 나와 있죠? 0.0.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은 여러분 아무런 계산에 관련 없어. 개념. 환원율 개념. (1번) 정답. 40번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 뭐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1번 맞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동그라미 60일이 아닙니다. 30일 내에 이 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이죠. 구두가 아닙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밑줄. 하여야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개별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공시가 몇 줄? 틀렸죠? 개별공시가가 아니라 뭐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여러분 3번은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인데 첫 번째가 뭐죠?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 산정 기준. 네 번째가 나오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 네 번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3번 질문. 4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나오는데, 자 4번 지문 보면요 항상 요걸 주의해야 되겠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나오느냐, 뭐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느냐, 이걸 항상 주의해야 돼. 시험 문제는요. 자, 공시기준일 1월 1일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뭐를 기준?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걸 기준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개별 주택 가격이 나오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또 토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또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 이것도 개별 공시가, 누구 둘 다 공시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고, 공동주택은 공시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해서, 이번은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 공시권자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네모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기준 밑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4번. 자, 5번도 많이 나오죠.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5번은 뭐죠? 표준주택 가격의 뭐? 효력. 표준주택 가격의 효력. 많이 나오죠. 그리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효력은 2년 전에 정답 물었죠.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것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효력입니다. 잘 정리를 좀 우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 원가 방식 나왔는데 작년에 계산 문제 3문제 나왔거든요. 작년에 3문제 중 작년에 문제가 2문제가 좀 까다로웠어요. 3문제 중에 1문제는 좀 쉬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 시험에 가거든 항상 계산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푼다는 식으로 한번 하시고, 연습하고 있죠. 답이 8개씩 있다는 거 보면서 그거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본 시험 가면 그거 중요해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세법 공시법은 주의해야 돼. 왜냐? 세법 공시법 합쳐서 40문제다 보니까 세법이 5번이 7문제, 7개 나올 수도 있지. 하여튼 그럼 공시법이 하나가 답이 되겠고, 하여튼 8개씩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세법 공시법 찍을 때가 제일 애매모호할 거예요. 아까 저기서 그 임대료 규제, 예? 임대료 규제 아까 1교시 때 했었잖아요. 예. 그거하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하고 이런 발생하는 그 영향이 비슷해요. 아니죠. 다르죠. 분양가격과 임대료 규제가 왜 같아요?
임대료 규제는 여러분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고, 그건 주택 구입을 할 때 주택 구입하는 사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규제하는 거지. 근데 최고 가격제는 똑같지. 효과는 다르죠. 근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내용은 정책이 달라요. 하나는 분양 정책이고 하나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야. 거기서 일어나는 수요자, 공급자 그 말을 조심하면 돼요. 내용이 비슷한데 말만 잘 조심하면 돼요. 예? 하나는 임대인 임차인 관계고 하나는 건설업체와 아파트 사는 사람 관계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